반갑습니다. 오늘은 차량 화재와 관련된 소식을 정리하고 테슬라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상당히 큰 패닉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소방청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차량별 화재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내연기관 같은 경우 2023년 3,736건의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화재 비율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몇 번 화재가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평균 내연차 화재 발생 빈도를 보게 되면 하루 10건 이상의 내연차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전기차 같은 경우 2023년 총 7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화재가 한번 발생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는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몇 건의 화재가 발생했느냐이고, 발생 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동기간 동안 혹은 지금까지 누적된 차량이 몇 대가 존재하는지를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마다 보도하는 방법 혹은 이 화재 발생 비율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른데,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는 이코노믹 리뷰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화재 발생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한 기간 동안 총 몇 대의 차량이 판매가 되었는지를 바탕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내연기관차의 화재 발생 비율이 전기차의 60배에 달하게 됩니다. 다만 동기간에 판매된 차량뿐만 아니라 이전에 누적해서 판매되었던 차량에서도 충분히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재 발생 비율과 관련해서는 누적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한 방법이 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매체에서 이 화재 발생 비율을 계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교통신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제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화재 발생 비율은 지난해 누적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0.002%, 전기차는 0.013%, 휘발유와 경유 차량은 각 0.006%와 0.015%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 자체가 충분히 믿을만하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전기차의 화재 발생 비율이 결코 다른 차량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높은 게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경유 차량보다 더 낮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샘플이 상당히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또 샘플 사이즈가 큰 외국 자료와 비교해 보는 게 훨씬 더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재미난 점은 경유 같은 경우 차량 등록 대수가 점점 더 줄어감에도 불구하고 차량 노후화의 영향으로 화재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문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 차량이 가장 높은 화재 발생 빈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화재 건수가 낮을 수 있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또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 둘 모두 다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이브리드가 마치 가장 안전한 차량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샘플 사이즈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외국에서 나온 수치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2023년 말 업데이트가 된 자료이며, 이 화재 발생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된 자료는 미국 도로교통안전위원회에서 나온 차량 화재 자료와 미국 교통통계국에서 나온 차량 판매 자료를 활용하여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10만 건의 차량 판매가 일어날 때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3,474대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내연차는 1,529대, 전기차는 25대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본다면 전기차 화재 발생 빈도 비율이 훨씬 더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만 이걸 100대 기준으로 바꾸게 될 경우 하이브리드는 거의 3.5대 수준으로 올라가고 내연차는 1.5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누적 판매량이 아닌 특정 기간을 바탕으로 만든 자료다라는 것까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사용된 방법론까지 확인을 해본다 하더라도 자료를 어디서 구했는지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관련해서 누적 판매량을 사용하였는지 특정 기간을 사용하였는지와 관련된 자료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기차의 화재 발생 비율이 결코 높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자료로도 또 미국에서 보이는 이 자료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전기차
전기차 침투율을 보게 된다면 가장 높은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 2023년 4분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기차 침투율이 80%입니다. 100대 중 80대가 전기차가 판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 인당 GDP로 봤을 때 11만 5천 불에 달하는 사실상 최상위의 인당 GDP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차량을 모두 다 살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80% 이상 판매되는 국가입니다. 전기차의 화재 비율이 정말 높다면 노르웨이는 벌써 화재로 난리가 나야 될 텐데 왜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일까? 이런 통계 자료와 노르웨이 같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패닉, 실존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허상인가? 많은 분들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아주 재미난 게시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러시아 장군이 사이버 트럭을 구했는데 이걸 받고 일론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 장군에게 사이버 트럭을 줬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활용해서 마치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을 러시아 장군에게 준 것 같은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남긴 글입니다. 내가 러시아 장군에게 사이버 트럭을 기부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멍청하신 겁니까? 놀랍습니다. 이게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비슷한 일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 같은 경우는 야후 파이낸스에 나온 헤드라인입니다. 테슬라는 주주가 판사를 무효화할 권한이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한 회사의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 CEO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한 명의 판사가 회사의 중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일론 머스크 보상안과 관련된 내용이죠. 과거에도 주총을 통해서 통과가 되었던 보상안이고 다시 한 번 더 주총을 통해서 통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판사에 의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델라웨어의 법입을 설립한 회사의 최종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신문에 나오는 기사 헤드라인은 테슬라가 판사를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조금만 생각해 봐도 너무나도 코미디와 같은 현실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영상은 테슬라 FSD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엔투엔드로 바뀌면서 다양한 예외적인 케이스를 아주 잘 처리하는 테슬라의 FS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경찰차가 차선 하나를 막고 있고 또 반대쪽 차선을 보게 되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운전자 개입 없이 FSD만으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지금 영상은 사람이 운전하는 모습입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역주행하는 모습. 물론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모습 자체가 이런 예외 케이스 자체가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이 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옵티머스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에서 새롭게 고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옵티머스 봇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데이터 콜렉터를 고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모션 캡처가 가능한 특수 옷을 입고 VR 헤드셋을 사용한 다음에 특정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옵티머스에 필요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확보하는 포지션을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기사 자체는 고민을 해볼 거리가 있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인공지능 중에서도 엔투엔드로 바꾸었고 현재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자율주행이 가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는지를 감안하게 된다면 특정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음으로써
대규모로 스케일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테슬라 봇 트레이닝에 엣지 케이스에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래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할 때 그 부분을 또 테슬라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고 FSD를 판매함으로써 데이터 수집까지 한 번에 해결하였는데, 이 테슬라 봇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가 흥미로운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원 글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AI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 바가 1년만 지나도 정말 어리석게 느껴질 것이다.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예상과 실제 성취하는 것의 간극이 아주 클 것이다 라는 글을 남겼고, 일론 머스크가 이 글에 답을 남기기를 실제 발전의 속도가 믿기 힘들 만큼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현실 세계 AI, 자율주행, 테슬라 봇, 그리고 XAI의 디지털 AI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로보택시 언벨 행사가 딜레이되며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사그라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성공만 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가치를 10배로 키워줄 수 있지만, 굳이 자율주행이 아니다 하더라도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자체가 성장함으로써 아래쪽 부분을 탄탄하게 받쳐나가주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하나의 와일드 카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했던 테슬라 자율주행의 발전 속도, 그리고 일론이 자율주행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예언에 가까운 내용을 많이 남겼었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FSD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한다면 일론이 말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테슬라의 자율주행 역시 2025년에 충분히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같은 경우 GM의 말이 바라가 전기차 산업을 선도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GM 같은 경우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판매되는 모든 차량을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무려 40%나 하락하게 됩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1.13%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6월 GM의 시장 점유율은 6.67%를 기록하며 40%의 하락을 보여주게 됩니다. 미국 시장의 전기차 부분을 한번 보죠. 테슬라 같은 경우 2024년 첫 7개월 동안에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하게 됩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든 기업을 다 합쳐야지 테슬라 수준으로 전기차를 판매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현대 같은 경우 10%를 기록하며 2등을 기록했으며, 어떻게 미국 전기차 시장을 선도한다라고 대통령에게 칭찬받았던 GM은 6.3%를 기록합니다. 지금 자료는 6월달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 자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다른 모든 회사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훨씬 더 큰 6만 1,000대를 단 한 달 동안 미국에서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료는 중국에서 전체 차량 판매 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매우 까다로운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4년 상반기 판매량을 2023년 상반기 판매량과 비교해 보면은 해외 자동차 제조사들은 모두 어느 정도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폭스바겐 같은 경우 7.4%, 또 GM 같은 경우 무려 17.6%나 하락을 하였으며, 그나마 선방한 기업이 테슬라 5.4% 하락, 그리고 BMW 4.3% 하락입니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점점 더 판매량이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 2023년보다 훨씬 더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차량 판매가 아니라 순수 전기차 판매를 비교해 보게 된다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3개월간 순수 전기차 판매량을 테슬라와 메르세데스를 비교한 내용인데, 메르세데스가 중국에서 한 분기 동안 판매하는 전기차 총 판매량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하루 동안 판매하는 전기차와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흥미로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전체 판매되는 자동차 안에서 내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96.6%에서 점점 더 내려가서 지난 6월 49%를 기록하였죠. 이제 전체 판매되는 차량 중 내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국에서는 반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GM 같은 경우 중국에서 얻는 수익이 2018년 중반
54.4 빌리언 달러에서 26.3 빌리언 달러로 52%가 내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중국에서 차지하는 내연차 시장 점유율과 거의 일치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GM에서는 1000명의 인원을 추가로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고되는 인원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역시 상당히 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 중 하나가 소프트웨어인데 이 부분에서마저 감원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GM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상당히 큰 패닉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 세계 시장을 보게 되면 전기차 점유율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노르웨이 같은 경우 거의 90% 가깝게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상당히 많은 국가가 우상향하며 전기차 점유율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왜 다른 국가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가 크게 조명되지 않으며 왜 통계 자료로 봤을 때 오히려 화재 발생 비율이 더 낮다고 나오며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또 전기차 같은 경우 제조 원가가 점점 더 내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리튬 가격인데 리튬 가격은 사실상 매일마다 조금씩 하락하고 있으며 전기차 제조 원가가 점점 더 저렴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 기가 캐스팅을 통해서 제조 원가를 혁신적으로 낮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캐스팅에서 다시 한 번 더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TPI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선보이고 있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면 똑같은 기가 캐스팅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차체의 무게가 30% 더 가벼우며 동시에 더 튼튼하며 원가는 낮출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기가 캐스팅에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매그네슘 합금을 사용하여서 성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TPI라는 회사는 중국의 LK그룹에 속한 회사입니다. 우리가 기가 캐스팅과 관련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드라 역시 LK그룹에 속해 있고 또 TPI 역시 중국의 LK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이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을 가장 공격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마그네슘 합금과 관련된 기술은 결코 새로운 기술이 아니기도 합니다. 배터리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된 기술을 팔로잉 하시는 유튜브 채널 더 리미팅 팩터에서는 벌써 8개월 전부터 이 마그네슘 합금과 관련된 장단점을 다루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마그네슘 합금이 다양한 기업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관련 내용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TPI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마그네슘 합금을 활용한 기가 캐스팅을 선보이는 시기가 훨씬 더 빠르게 다가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기차의 제조 원가를 추가로 더 낮출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며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더욱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재미난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인이 당선되게 된다면 전기차 보조금을 없앨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였으며 일론 머스크가 원한다면 고문으로 지명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떻게 이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다라는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부 규정을 통해서 이 전기차 7,500불 보조금을 제조사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전기차 보조금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재무부 규정을 취소함으로써 제조사에서 7,500불 보조금을 받는 방법을 조금 더 까다롭게 만드는 방법과 그게 아니라면은 미국에서 아예 국회 동의를 요청해서 정말 취소시키는 방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동의는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혼자 원한다고 손쉽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는 아니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이후에는 최종 결정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또 트럼프가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여전히 자신은 전기차의 큰 팬이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라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트럼프 지지자 중에서 또 전기차 팬과 전기차 팬이 아닌 사람들 모두를 포용하기 위해서 진행한 정치적 발언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스페이스X에서도 아주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되는 이 미션을 통해서
50년 만에 아폴로 이후로 가장 높은 고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미션에는 흥미로운 점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민간 우주 비행사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이며 또 동시에 우주 유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50년 만에 민간 기업을 통해서 가장 먼 우주로 나가서 민간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유영을 시도한다라는 점도 흥미롭지만 또 동시에 스타링크를 우주에서 테스트하게 됩니다. 또 이 우주 유영에 사용되는 우주복 역시 스페이스X에서 직접 만든 우주복을 입고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올라가게 되는 크루 드래곤의 고도는 870마일로 국제 우주 정거장의 고도보다 3배 이상 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